검찰이 어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격이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의 죄질을 무겁게 본 건데요. 하지만 박 전 대통령 끝까지 법정의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또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오늘의 이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징역 30년, 유기징역의 상한선인데요. 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어제 구형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네. 작년 10월부터 이렇게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골석 재판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명확하게 박 대통령 전 측의 입에서 이렇게 듣는 부분들이 부족했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직 자리는 굉장히 엄중한 자리 아닙니까? 말씀 안 드려도 헌법에 130개 조가 있는데 그중에 20개 조항이 대통령에 대한 겁니다. 네. 그 정도로 국가의 최고 국가 원수이고 최고 권력자이고 국민을 대표한다라는 그런 막중한 자리인데 네. 그 현직 대통령 시절에 벌어졌던 그 국정농단이 어떻게 벌어진 건지 우리가 그러면 제도적으로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를 여기서 교훈을 삼아야 되는데 전직 대통령이 이제는 전직 대통령입니다만은 현직 시절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자기 입으로 끝까지 이렇게 진술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네. 그 전직 대통령이로서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책무들을 좀 포기한 것 아닌가. 그래서 무척 그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유기징역의 최대 상한선인 징역 30년이 구형이 됐는데 그 여러 범죄가 중첩된 경합범의 경우 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요. 경합범의 경우에는 최대 45년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법정 최고형 그 가장 중한 범죄 중에 하나에 1.5배까지를 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론상으로 이제 45년도 가능하고 또 특가법상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년 이상 무기징역이 가능해서 더 무거운 범죄도 충분히 가능하다. 구형이니까요. 네. 하지만 일단 어쨌든 뇌물이란 부분, 직권남용이란 부분 이런 그 경제범죄라든가 공무원의 범죄와 관련해서는 30년도 굉장히 이례적인 거긴 합니다. 네. 무기징역이나 이런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을 해쳤다거나 이런 범죄일 때 주로 이제 검찰이 구형하고 선고도 그렇게 나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네. 검찰로서는 가장 무겁게 책임을 물었다. 특히 이제 다른 것보다도 저는 과연 실행을 옮긴 그러니까 뇌물을 직접적으로 받고 어떻게 보면 국정을 농단한 주체 행동을 옮긴 최순실 씨와 그 뒤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제공한 박 전 대통령과 누가 더 죄를 무겁게 볼 것이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번 검찰 구형의 초점이었는데 검찰은 바뀐 것처럼 최종적인 책임자는 박 전 대통령이다. 더 무겁다라고 본 것이죠. 네, 벌금도 1,185억 원이 구형이 됐는데 최순실 씨와 같은 벌금이죠? 네, 일단 구형은 그런데 이제 최순실 씨도 실제로는 그만큼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뇌물죄에 있어서 받았다고 생각되는 돈의 2배에서 5배까지 이 벌금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네. 검찰이 그렇게 구형을 한 건데 저 금액은 사실 K스포츠나 미르재단에 출연됐던 금액들도 다 뇌물로 봤을 때만 가능한 금액이거든요. 네. 이 부분은 사실은 이렇게 1심 재판에서 최순실 씨는 그 부분은 뇌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어떻게 할까? 그런데 이제 검찰은 이 부분을 항소를 해서 네. 최순실 씨 재판도 별도로 다투고 있으니까 일단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것도 다 뇌물이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그걸 구형을 한 거죠.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재산보다 벌금이 많을 경우 사실 지금 박 전 대통령은 알려진 재산은 지금 한 68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러면은 벌금이 더 많이 나오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어제 검찰이 구형해서 보면은 벌금 1,185가 있지만 추징금을 이렇게 구형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추징금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제 그 범죄로 인해서 얻은 그 물건을 이렇게 다시 환수하든가 아니면 다른 재산을 이렇게 압류해서 얻어내는 건데 네. 어제는 추징을 이렇게 구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벌금형을 돈을 내지 않고 노역형으로 하겠다라고 선택을 할 경우에는 만약에 선고 과정에서 거기다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노역형이 지금 50억 이상일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1,000일 이상 이렇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선고 과정에서 징역 25년이 나왔다 그러면은 벌금을 안 된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합산해서
또 징역형이 노역장으로 유치되는 기간이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순실 씨의 경우에도 이제 벌금형에 이렇게 1,180억 원이 선고가 됐지만 구형이 됐지만은 실제 선고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네. 많이 줄었단 말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에는 실제로 본인이 받은 돈은 없다라는 점 때문에 네. 그 선고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조정이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결심 공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본인의 억울함을 최후 진술을 통해서 좀 밝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어제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검찰이 사실 30년을 구형하는 데 있어서 고려했던 사항이거든요. 네. 지난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이라든가 이후의 검찰의 수사 그리고 재판 과정에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설령 억울하다고 할지라도 국가 원수라는 자리에 있었던 만큼 최소한 헌법 질서를 지키는 모습을 마지막까지 보여주는 게 네.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심지어는 이제 마지막 자신에 대한 결심이 있는 때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황이라면 선고 때도 나오지 않았을 않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심지어 벌서북 재판으로 결심마저도 한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불가피하게 국민들로서는 이 박 전 대통령이 지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에 계속해서 연속수단에 놓여인 거죠. 네. 선고 기일에도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 연기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예정대로 진행이 지금 될까요? 상황으로 봤을 때 이미 골석 재판하는 순간 재판부로서는 충분하게 2번, 3번 이렇게 기회에 출석할 기회를 제공했고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도 다 설명을 했었고 그거를 감내해 가면서 골석 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선고 박 전 대통령이 출석 안 한다고 선고를 미룰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기간 만기일이 4월 16일입니다. 재판 날짜를 4월 6일로 잡았다라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고 공판에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네. 당일날 선고를 하겠다라고 하는 재판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박 전 대통령이 그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만 국선 변호인들도 상당히 답답할 것 같아요. 지금 한 번도 만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국선 변호인들이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한 번도 못 만나는 상황에서 변호를 해야 되니까 어제 그 변론을 하다가 한 변호인이 울먹이기도 했다라고 하지만은 네. 그렇더라도 이제 그 국선 변호인은 나름대로 주어진 환경에서 그래도 이제 최선을 다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도 그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겁니다. 네. 그 피고인을 한 차례도 접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변론을 한다라는 것이 과연 자신의 변론 방향이 올바른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점검하지 못하니까 참 굉장히 안타까웠겠지만은 그래도 국선 변호인으로서는 그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네, 어제 국선 변호인이 했던 이야기를 저희가 조금 전에 그래픽을 통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선처를 호소하면서 울먹이는 변호인도 있었고요. 물론 죄가 있지만은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했던 업적까지는 없애지 말아달라라는 호소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저런 부분들은 이제 법적으로 다투기보다는 네. 양형에서 참고를 해달라라는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선처를 호소한 거거든요. 네. 말씀을 지적을 하신 것 같이 이 의뢰인이라고 할 수 있는 피고인을 만나봤어야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다툴지 말지를 정하는데 그것이 없이 그냥 기록만으로 이전에 유영하 변호사가 진행했던 거를 이어받아서 하다 보니까 네. 국선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저 부분이 너무나 답답한 거죠. 이런 겁니다. 어쨌든 변호사는 당사자를 대신해서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당사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답답한 모습이었고 5명의 변호사분들이 구선 변호사분들이 거의 최선을 다했고 돌아가면서 이제 최후 변론도 얘기를 했고 상당 부분 좀 무리한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좀 생각해 볼 부분도 있겠다라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사실 최후 변론 내용을 꾸준히 보면 네. 그런 부분들도 어찌 보면 그 얘기는 이제 적극적으로 법적으로도 분명히 다퉈볼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조차도 박 전 대통령이 포기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법변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앞으로도 이 변호인단과 박 전 대통령은 만날 가능성이 없을까요? 현재로서 박 전 대통령의 태도로 봐서는 만날 이유도 없어 보이고요. 네. 만약에 그 최고 선고를 할 때도 나오지 않는다라면 선고를 할 때라도 나와야 그때 변호인단하고 만나고 항소 여부나 이런 것도 결정을 하는데 네. 그런 것들조차도 아예 다
거부를 하게 되면 아. 사실 1심에서 그냥 재판이 1심의 선고 결과대로 굳어지는 것까지도 저는 충분히 감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항소는 그냥 대리하기는 어렵거든요. 나중에 본인의 의사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자, 상황이 이런데 사실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본인에게 불리한 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작년 10월이었죠. 정치 보복이다. 네. 그 재판부에 대한 믿음을 버렸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이 재판을 정치 재판화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리 상태를 추측을 해보면은 굉장히 현실을 좀 부인하려는 그런 방어 기제가 상당히 많이 작용한 것 아니냐. 네.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국정농단의 주범이라고 하는 상황을 현실을 부인을 하고 또 자신은 돈을 안 받았다, 정치 네. 보복이다라고 하면서 그걸 합리화하려는 그런 심리 상태가 지금 가장 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지만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른바 이제 태극기 집회 참여자들이 어제도 법원 주변에 모여들었지만은 사실 국민적인 공감을 얻기에는 부족하다. 이미 국민들 마음속에 판단을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과연 재임 기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본인 입으로 이렇게 진상을 밝히는데 협조하는 것이 박근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의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박 전 대통령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는데 최순실 씨와 같은 그 재판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일단은 높고요. 또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최 씨에게 적용되지 않은 혐의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블랙리스트와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네. 또 강요 같은 경우에도 일부 미수가 됐지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이제 갓 재판을 시작했지만 특수활동비, 이 국정농단과는 또 별개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과연 어디까지나 나중에는 이제 그거 재판은 별도로 해서 나중에 합산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실제 박 전 대통령이 감당해야 될 형량은 생각보다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이미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거의 같은 겹치는 부분들은 그냥 거울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는 상황이니까 네. 한 사람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를 하면 한 사람에서 유죄를 선고 안 할 수는 없고 같은 재판부니까요. 네. 자, 박 전 대통령의 나이를 감안했을 때 일단 검찰의 구형은 징역 30년인데요. 징역 30년은 사실상 종신형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예, 이 전직 대통령의 경우를 보면은 한 2년 만에 사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연 사면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벌써부터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논의 자체가 지금 단계에서는 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1952년생입니다. 만으로 따져 보면은 66세가 되는데 만약에 구형대로 다 30년 거기다가 노역형까지 하면은 거의 100세가 다 돼서 출소를 하면은 나오게 되는 나이인데. 네. 그래서 이제 사면 가능성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둘 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사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의 뜻대로 해야 된다. 국민이 네. 바라지 않는 것을 이렇게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대통령 사면권에 대한 스스로 이렇게 제한권을 두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들이나 아니 여론에서 정치권에서 사면 문제를 벌써부터 제기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먼저 오히려 지금 정치권이나 우리가 필요한 것은 대통령이 이런 식의 국정농단의 공범이 되고 또 주모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네. 어떤 우리 사회의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한 것인가, 헌법을 바꿔야 되는지 아니면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질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관심인 것이 4월 6일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재판 생중계가 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될지 그 부분도 상당히 관심인데요. 예.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일단 법원은 사실 대부분 규칙을 이미 지난해에 바꿔서 네. 상당히 큰 재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재용 부회장이라든가 최순실 씨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국민들로서는 선고 과정을 지켜보고 싶다. 또 저도 그런 바람인 게 큰 재판일 경우에는 2시간, 3시간 가량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나가는데 네. 그 과정이 다른 게 아니라 이 결론도 결론이지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재판부가 법원이 왜 이런 식의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다 설명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과정은
지극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인데 그거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게 참 왜 법까지 고쳐놓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그동안에는 이제 피고인들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거를 지금 다 생중계를 하지 않았거든요. 네.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그럴 가능성이 좀 있는데 사실 박 전 대통령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거부한다는 것도 조금 안 맞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제 흔히 법적으로 공익이 앞서냐 사익이 앞서냐 이런 거를 이제 평가를 하는데 공무원인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일이고 뇌물 내지는 직권남용이라는 공무와 관련된 범죄이고요. 네. 역사상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헌정 질서 회복 차원에서도 국민들이 그 내용을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지난번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중계됐던 것처럼 이번에는 법원이 좀 전향적인 태도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을 해도 변호인단이 생중계를 거부하면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재량권에 있습니다. 법원이 네. 할 수 없다라는 건 아닌데 이제 어떤 정치적 부담감 같은 것을 크게 느낄 가능성은 있죠. 이것이 과연 제가 말씀드린 것과 정반대 의미에서 여전히 또 박 전 대통령이 잘못된 어떤 정치적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거가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하게 된다면 네. 못해서가 아니라 그런 이유 때문에 안 할 수 있는 재량권은 법원이 있는 거죠. 네. 박 전 대통령이 어제 검찰 구형량을 놓고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당연한 결과다라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뭐 사형보다 잔인하다 이런 표현까지 썼죠. 그렇습니다. 장제원 수석 대변인이 사형보다 잔인하다 네. 이런 논평을 했습니다. 논평 자체가 길지 않기 때문에 저도 뭐 행간의 의미를 보려고 그랬지만은 이렇게 별로 볼 건 없었지만은 네. 장제원 대변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아시다시피 탄핵에 동참을 해서 탄핵에 찬성을 해서 당시에 새누리당을 탈당을 해서 바른정당으로 이렇게 이탈했다가 복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탄핵 심판 때 그 당시의 새누리당의 탄핵 소추위원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형보다 잔인하다라는 표현까지는 본인이 그런 표현을 썼다는 게 저도 굉장히 의외였는데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이제 앞으로 6월 13일 지방선거도 있고 하니까 네. 보수층을 좀 자신들이 보수층을 대변하는 그런 정당이다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조금 표현을 강하게 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막 시작이 된 국정원 특활비 네. 의혹도 있고요. 공천기인 의혹에 대한 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예정인데 네.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실제 지금 말씀하신 재판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네. 그리고 국정원 특수활동비도 지금으로 봤었을 때는 뇌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이는 거고 그중에 일부는 또 이 공천의 선거법 위반이 상당히 보이거든요. 네. 이 금액들도 이미 드러난 액수가 특가법상 적용을 받는 거로서 이것만 해도 단독으로도 사실 10년에서부터 무기징역이 가능한 형량으로 이미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더해지게 될 경우에는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징역형으로 두면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운 처벌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더군다나 네. 다른 것보다 특활비 같은 경우, 공천개입 같은 경우 이전 국정농단 사건에 있어서 박 전 대통령이나 박 전 대통령 지지를 하셨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게 사적으로는 단 한 푼도 받은 바가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기소가 된 거는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도 완전히 개인적인 용도까지도 밝혔단 말이에요.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치명적인 어떤 내용의 재판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 검찰 소환을 앞둔 전직 대통령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 그렇습니다. 관련 의혹이 뭐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소환 조사를 받는 관련자들도 굉장히 지금 많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에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이죠. 제2롯데월드가 당시 청와대가 건설 시나리오까지 직접 작성을 했다 이런 문건이 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이게 밝힌 문건인데요. 네. 여기에 보면은 당시 청와대의 국방비서관실 측에서 제2롯데월드 건설에 대한
그 여론을 어떻게 그 대응할 것이냐 이런 문건이 공개가 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네. 보면은 뭐 한 3단계로 나눠서 건설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야당 또 그 당시 여당 내에 친박계 또 언론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시나리오가 있는 것으로 봐서 네. 제2롯데월드의 건설 이 시나리오도 청와대에서 좀 주도한 것 아니냐 이런 네. 의혹들을 제기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작년 12월에 감사원의 국민감사 청구가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제2롯데월드의 승인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이것을 감사하기로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2롯데월드 이 건설 승인 과정에서 과연 활주로를 3도 틀고 하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없었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한 감사가 일단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라면은 검찰 고발과 검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 전 대통령 측에 수십억 원대 로비를 벌인 혐의가 포착이 됐는데, 자, 먼저 이팔성 전 회장 어떤 인물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과 대학 선후배 사이, 이제 후배죠. 후배인 걸로 알려졌고요. 뭐 법학을 전공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계속 금융업에 종사를 했습니다. 금융 네. 쪽에서 뭐 해당 금융회사의 이사직까지 했다가 나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을 벌이기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제특보로 같이 활동을 합니다. 뭐 측근 중에 한 명으로 분류가 될 만큼 굉장히 밀접하게 어떻게 보면은 활발했는데 네. 나중에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지금 마지막 직함의 우리금융주주회 회장까지 올라갔던 거죠. 문제는 검찰이 이 인물의 이 압수수색을 하고 나서 보니까 안에서 메모 같은 것들이 발견됐는데 뭐 네. SD에게 몇 억 이런 식으로 SD라는 건 이상득 의원을 가리키는 거겠죠. 검찰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그 이전에 대선 경선 과정에서부터 끊임없이 수억 원씩의 돈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지금 건넨 것으로, 그리고 그 결과 뭐 우리 금융쪽에 지금 자리를 앉은 게 아닌가라는 아하.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이 전 회장이 건넨 돈을 검찰은 인사청탁의 대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검찰도 아직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자금을 전달한 통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죠.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다라고 네.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에 이팔성 전 회장을 몇 차례 소환했고 이상주 씨도 얼마 전에 소환해서 조사를 한 상황인데 네. 이렇게 돈을 받았다는 측에서는 이것이 배달 사고다 뭐라고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네. 그래서 실체적 진실은 뭐 저는 거의 마무리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아가지고 네. 지금 단계에서는 추측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검찰이 어쨌든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 전 대통령의 소환은 언제쯤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 3월 초반에는 네. 소환을 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전망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올림픽만 끝나면 소환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뭐 주변 분들이 다 구속이 돼 있고 네. 지금 물증도 나왔으니까요. 네. 자, 앞서서 박 전 대통령의 어제 검찰 구형 내용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상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